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혈액형도, 별자리도, MBTI도, 자네 운해형도 그 사람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다 보고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남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진짜 내 MBTI가 맞는 것 같던데. 우리 학교 O형들은 진짜 다 비슷하던데 이 느낌은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구는 허술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같은 느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오더스 위드인입니다. 지난 시간 끝에 저는 한 단어를 흘려두었습니다. 이름표. 다르게 표현하면 프레임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그것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던 그날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ENFJ라고 답하자 그분은 즉시 저를 따뜻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분위기 메이커인 사람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쩐지 그 안에 들어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는 두 개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첫째, 그분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저를 분류하셨을까? 둘째, 저는 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 이 두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두 축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1948년 미국의 한 심리학과 강의실에서 작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교수의 이름은 버트럼 포러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성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지를 한 사람씩 봉투에 담아 나눠줬습니다. 이건 당신만을 위한 분석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0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평가지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26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이건 정말 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이 받은 분석지는 사실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포러가 신문 점성술 코너에서 문장 몇 개를 뽑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식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때로는 외향적이지만 때로는 내성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직 활용하지 못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어떠세요? 어쩐지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문장들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맞습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외향적이거나 항상 내성적이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잠재력을 100% 다 쓰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만을 위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느낍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반엄 효과. 19세기 미국의 전설적인 서커스 기획자 P.T. 바넘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통할 무언가가 있다. 바넘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들어맞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나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느낀다는 것. 포로는 1948년 실험은 그 후로도 수백 번 반복됐습니다. 평균 점수는 늘 4점대였습니다.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인 말을 자기에게만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앞편에서 봤던 도구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MBTI 결과지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깊이 공감해서 지치곤 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임에서 만났던 그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저를 분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분석이 저에게 맞는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요. 반음 효과는 우리가 첫 번째로 쏟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고 나면 우리 뇌는 이상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 프레임을 확인해주는 증거만 골라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에 B형 동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료가 회의에 5분 늦었습니다. 그 순간 동료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역시 B형이라 그래. 그런데 같은 동료가 그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늦지 않은 일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일찍 와서 회의실 정리를 도와준 일도 흘러갑니다. 동료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수십 번도 그냥 평범한 날들로 묻힙니다. 오직 5분 늦은 그날만 또렷하게 저장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는 이런 결론이 쌓입니다. 역시 B형들은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봐도 맞아. ENFJ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모임을 활기차게 이끌면 역시 ENFJ다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 하면 그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로 흘러갑니다. 같은 사람의 정반대 행동인데 한쪽은 프레임의 증거가 되고 다른 쪽은 예외 처리가 됩니다. 프레임에 맞는 행동은 또렷이 저장되고 프레임에 맞지 않은 행동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맞더라는 확신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드는 증거는 보지 않으려 합니다. 프레임은 사람을 보는 시야를 좁힙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시야 안에서 우리는 역시 내가 맞았어 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제가 모임에서 ENFJ라 답한 후 왜 그 안에 들어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 환자분이 들어오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도 전에 차트를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치아가 약해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아버지도 그러셨고 형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충치가 많이 생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체어에 모셔서 입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저는 자주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치석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잇몸 라인을 따라 플라그가 노랗게 끼어 있습니다. 어금니 사이에는 그날 점심으로 드신 듯한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분의 치아는 정말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닦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로 오신 분께 양치를 좀 더 꼼꼼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닦아도 똑같아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서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분도 아닙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은 치아가 약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셨고 그 프레임을 너무 오래 끼고 사셨던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안은 치아가 약하니까 열심히 닦아봐야 큰 차이는 없겠지. 그래서 닦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치실은 손도 안 댑니다. 정기검진은 어차피 또 충치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정말로 치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 앉아 거울 속에 본인 치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역시 우리 집안은 치아가 약했어. 그 순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맞았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한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진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현상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1948년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학술지 엔티어크 리뷰에 발표한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 처음 정리한 개념입니다. 그가 정의한 자기 충족적 예언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또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예측이지만 그 예측을 믿고 행동하는 순간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 결국 처음의 예측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현상. 머튼은 이것이 사회 곳곳에서 작동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치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는 INFP니까 발표는 못해. 그래서 발표 기회가 와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발표 경험이 쌓이지 않으니 정말로 발표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나는 INFP라서 발표를 못하는구나. 우리 애는 운해영이라 수학은 안 돼. 그래서 부모도 아이도 수학에 시간을 덜 씁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넌 운해영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넘어갑니다. 노력의 시간이 쌓이지 않으니 정말로 수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이 애는 운해영이었어. 프레임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프레임을 증명합니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프레임은 점점 진짜가 되어갑니다. 프레임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임은 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을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의 이름이 혈액형일 수도, MBTI일 수도, 운해영이라는 단어일 수도, 또는 우리 집안은 치아가 약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함께 봤습니다. 첫째, 반음 효과. 누구에게나 들어맞을 말을 나만을 위한 분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둘째, 확증 편향. 프레임에 맞는 증거만 골라 기억하는 시야. 셋째, 자기 충족적 예언. 프레임이 우리 행동을 바꾸어 결국 그 프레임을 진짜로 만드는 힘.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반음 효과가 프레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확증 편향이 그 프레임을 계속 맞다고 느끼게 만들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 그 프레임에 실제로 살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구가 진짜라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분류를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뇌는 어차피 분류합니다. 그게 내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프레임을 씌우되 그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만나야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한마디 앞에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건 정말 나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끼고 살아온 프레임일까요? 프레임 너머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너머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도스 위드인이었습니다.